여기 전자계약 시스템은 IRTS라고 그러는데 이 네이버나 다음에서 전자계약 시스템 치면은 이제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전자계약을 하는 건데 아날로그 문서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일단 전자계약 시스템은 당사자는 직거래 절대 안 됩니다. 개공만이 작성할 수 있어요. 개공만이. 그럼 만약에 손님들이 그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이 전자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개공인 바로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만약에 공동중개한다. 그랬어도 그 공동관여개공은 모두 회원가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거기. 그럼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이거 전자계약 시스템이니까 공인인증서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사는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당사자는 회원가입해야 되느냐? 당사자는 회원가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그냥 회원가입 필요 없이 휴대폰 있죠. 휴대폰 인증으로다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이어야 돼요. 외국인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외국 있는 사람은. 그래서 휴대폰 가입 반드시 돼 있어야 되고 이걸로 본인 인증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 필요 없이 당사자는 바로 이제 전자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개공이 전자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전자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계약서도 쓰고 확인설명서 전부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서명 날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당사자도 지금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하죠. 계약서에 당연히 서명 날인을 하죠. 그럼 당사자는 서명 날인을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휴대폰 인증을 거쳐갖고 당사자는 수기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수기 서명. 그러니까 이름을 직접 화면에다 써야 된다는 얘기죠.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화면에 이름이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전자서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기 서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당사자는 이렇게 이제 수기 서명을 직접 하게 돼 있고요. 최종적으로 당사자가 서명 이렇게 날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기 서명을 하게 되면 개공이 이제 공인인증서로다가 전자서명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 계약이 완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최종적으로 개공이 여기다 대고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제 서명하고 났는데 계약서 수정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이게 문제점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정하려면 계약 해제를 해야 돼요. 계약 해제를 하고 다시 써야 됩니다. 이거 수정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돼 있고요. 요게 조금 불편한 걸로 보여요. 그래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개공이 전자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다시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현재 이 시스템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최종적으로 그렇게 전자서명을 개공이 하게 되면은 이제 해제를 하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된다. 그럼 이제 나머지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지금 현재 이거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였다. 그럼 바로 한 걸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대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확정일자 봐야 되죠. 그럼 확정일자도 바로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바로 부여돼 버려요. 전자계약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이제 만약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도 요즘 다 현금 결제잖아요. 근데 카드 결제가 가능해지죠. 카드 등록해야 돼요. 단말기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을 하면 뭐 은행 등에서는 뭐 대출 이자 같은 거 0.1%인가 깎아준대요. 깎아준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잘 쓰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만 감 잡아두세요. 그럼 전자계약 시스템 다 봤고요. 이제 403쪽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이 나옵니다. 이거 법정 서식이다 샘플이다. 샘플이죠. 현재 협회에서 제공하는 샘플이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걸 수정하여 이제 현재 쓰고 있고요. 실무에서 한 장 넘기면 임대차 계약서 있죠. 이것도 법정 서식이다 샘플이다. 샘플이다. 그래서 이걸 수정해서 이제 실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럼 계약 체결 파트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또 핵심 타겟 개별적 중개 실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 중개 실무 기본적으로 출제 비중이 4개라고 했어요. 주임법 하나, 상임법 하나, 경매 하나, 대리인 등록 규칙 하나. 그래서 4개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개별적 중개 실무로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죠. 보고 갑니다. 이거. 공시법 시간에 혹시 거민제도 들어봤어요? 자, 그럼 갑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의 내용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의무거든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하셨습니다.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죠. 쌍무 계약으로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쌍무 계약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됐잖아요. 그럼 이때는 60일 내 이전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금 치게 되면 60일 내 이전 등기 하라는 얘기고 증여와 같은 편무 계약이었어요. 그러면 이 편무 계약은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전 등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증여계약은 특별히 정지 조건이 없는 이상은 계약 책일로부터 효력 발생해요. 그럼 그때로부터 60일 이전 등기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전 등기 의무, 잔금 치면 며칠 내 하라? 60일이에요. 60일 이전 등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인데, 자, 건물 신축을 갑의했어요. 신축을 갑의했습니다. 그럼 건물 신축자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있게 없게요? 없다. 건물의 신축은 원시득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존 등기 끝까지 안 해도 자기 겁니다. 등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제 저당 잡기 위해서 먼저 보존 등기를 하죠. 그러면 보존 등기 의무는 없지만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양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자신의 앞으로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을에게 판 거예요. 그러면 양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보존 등기 하라고요? 60일 내에 보존 등기 하고 이전 등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근데 보존 등기가 불가했어요. 불가했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못 했는데 가능하게 됐어요. 그럼 가능한 날로부터 양도하게 되면 일단 60일 내 보존 등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등기 의무는 60일이죠, 이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제재는 후일 하기로 하고요. 이제 계약서의 검인제도로 넘어갑니다. 409조. 자, 이 계약서의 검인제도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 계약서 원본에다가 검인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오셔야 돼요. 이것을 계약서의 검인제도로 하고 검인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검인계약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고 이거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세금 추적이에요. 그래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게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는 실무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검인을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검인 대상 계약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검인받은 계약서 내야 돼요. 그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검인받은 계약서 내라고 했으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검인 대상이다라고 기억합니다. 이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뿐이에요. 그럼 협의의 부동산이라면 토지 건물 말하죠. 그러면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럼 검인받은 계약서 내는 거예요. 그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이것은 검인받을 일이 없어요. 이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계약이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거래 규제 사항 중에 따져볼 점이 6가지는 따져봐야 된다고 했죠. 매매, 교환, 증여. 그다음 법률의 기준이나 물권운동 사유 3가지. 상속, 판결, 경매. 6가지는 꼭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교환, 증여 계약입니다. 이거 검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이 맞아요. 그러니까 검인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라든가 전세 계약입니다. 검인 받을 일이 없어요. 다음에 상속은 거래 규제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돌아가시는 순간 모든 재산권이 넘어가니까. 그럼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 한다. 그럼 이때는 검인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판결로 더 많이 취득한다. 그럼 판결서에다 검인을 받아오셔야 돼요. 이거 판결은 거래 규제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왜 그렇다고요? 그렇죠. 이걸 짜고 칠까 봐. 기억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의 토지를 판결로 취득한다. 농지를 판결로 취득한다.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 하는데 촉탁으로 물론 넘어가지만 이거 판결로 취득한다. 마찬가지로 모두 검인을 받고 농지증이 있어야 되고 토지거래증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결은 짜고 칠까 봐
거래규제 사항 중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경매로 부동산에 대한 촉탁 등기 넘어갑니다. 그럼 경매로 취득한다. 검인받을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경매는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을 탈세할 우려도 없고 투기할 우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의 경우는 검인을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어요. 이들은 탈세 우려가 없죠. 그럼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이나 지자체였다. 그러면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제되는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들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다음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다. 그럼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해요. 이게.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감을 잡아두세요. 검인 대상이냐 아니냐. 그럼 검인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면 검인의 절차는 일단 관할이 문제일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검인을 신청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장에게 검인을 신청합니다. 이때 검인 신청을 할 때 이거는 공동 신청이 아니에요.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검인은 당사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죠. 매수인이든 매도이든. 그래서 1인이 신청할 수 있고 물론 매수인이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겠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합법적으로 이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단은 검인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계약서를 개공이 작성했다. 그럼 개공은 그 권한으로 검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검인 신청하라고 할 때요. 계약서 원본 한 통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에는 이 검인 도장 찍어서 지첩 시 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본 2통을 제출해야 돼요. 그럼 사본 2통을 왜 제출하냐면요. 계약 사본 2통을 내는 이유는 한 통은 찍어준 시군구청장이 보관해요. 그다음에 또 한 통은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크로스체크한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세금 추적이 분명히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물론 사본 갖고 가지 않아도 지들이 카피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인 신청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요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장은 실질적 심사권이 있느냐? 없어요. 계약 내용이 적합한가? 금액이 적정한가? 이게 심사권이 없고요.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 심사하여 지첩 시 검인도장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 심사권만 있어요. 당사자는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만 확인하고 검인도장을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인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사항이 있거든요.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410쪽에 지금 맨 밑에 박스리 돼 있죠. 자, 이 부분 검인계약서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당사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당의 동그라미. 목적 부동산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목의 동그라미. 다음에 계약 연호를 들어가 있어야 되죠. 계의 동그라미. 다음에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대금, 대의 동그라미, 대. 다음 개업공사 있을 때는 개업공사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개업공사 할 때 개의 동그라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 기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조의 동그라미. 그럼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요거 검인계약서 필수기사항 당, 모, 개, 대, 개, 조입니다. 옛날에 개업공사가 중개업자였죠. 개공이 전에는 중개업자였잖아요. 이게 중조였죠. 당목계대 중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중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 당목하면 뭐가 기억나요? 아지. 계대는 가리. 이해를 못했구만. 공부를 심각하게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님을 비하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당목계대 개조로 이제 기억하는데 당목을 계대로 개조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데 이거는 검인제도는 잘 안 내요. 검인계약서 필수기사항도 잘 안 냅니다. 근데 왜 암기하느냐? 요게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때문에 이걸 암기하는 거예요. 말만 틀릴 뿐 똑같아요. 당은 당사자죠.
목은 목적 부동산이죠. 걔는 계약연월이죠. 다음에 이거 대금이잖아요. 다음에 계약공사에 관한 사항과 조건기한인데 부동산 거래사항 신고사항이 이거예요. 당사자,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 목적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면적, 지목, 구조, 종류,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대금, 실제 거래 가격, 계약공사 상호, 사무소의 소재지 이거. 그 다음에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투기과일지구내 주택으로서 3억 이상 거래했을 때 신고 들어가는 거죠. 그거만 추가돼 있죠. 그러니까 당목계대 개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때문에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당목계대 개조다. 이거.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럼 나머지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은 후일 더 하도록 합니다. 이게 계약서의 검인제도였어요.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412쪽에 부동산실 관리자 명의 등기 관한 법률이 나오고 있죠. 부동산 실명법.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민법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먼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제 들어갑니다. 교재 418쪽. 우리 원장님한테 주임법, 상임법 들으셨나요? 언제? 토요일 날? 와, 내가 오늘 엄청 편하겠네 수업이. 좋습니다. 주임법, 상임법 나갑니다. 나가는데 민법하고 우리가 완전히 이건 겹치는 부분이죠. 지금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민법하고 우리하고 겹치기 때문에 일단 출제 각도는 틀려요.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판례를 중심으로 엄청 문제를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진짜 이 문제 어렵게 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랑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이렇게 어렵게 내는 모양인데,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이거는 우리는 이제 실무 과목이니까 조문을 철저히 위주로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판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다시 정리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2차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판례 대다수 실어놨죠 지금. 그러니까 2차 하신 분들은 그 판례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근데 이제 1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민법 시간에 다 들으시기 때문에. 자,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갑니다.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이 법이 제정 시행됐는데 이거는 1981년도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만들어졌죠 이거. 그래서 이제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재단 기여를 하고 있죠. 이게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 전두환 정권이 이제 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싶어갖고 이 법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거 절대 못 만든다 그랬죠 이거. 이거 만든다고 하면은 아마도 저쪽 강남 3구에서 쿠데타 일어날 겁니다. 이거 전두환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깡패법이 없는 거죠.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단한 악법이에요. 이런 악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좋은 법이 없는 거지 이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실무니까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법의 적용 범위인데 이거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계약 당시 실사용 주택의 임대차라면 임차인은 모두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계약 당시에 만약에 상가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주택으로 개조하여 써버립니다. 임차인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만약에 상가로 계약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개조했잖아요. 주택으로. 그럼 개조된 때로부터 이 법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되는 거죠.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 대장상 용도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돼요. 대장상 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 이거 미등기 무허가 건물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주택이었어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여기에 입주 주민등록을 했어요. 보호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미등기 무허가 주택일지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보호를 받는다. 다음 주된 부분은 주거용으로 써야 되죠. 주된 용도는 일부를 상가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된 부분은 주택으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무에서 전세금 주는 거 그냥 전세권에 설정 등기를 하면은 물권인 전세권이 되는 거죠. 그럼 미등기 전세는 이거를 물권인 전세권과 구분하기 위해서 채권적 전세라고 불러요. 이거를 전세권에 설정 등기 안 한 거죠.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고. 자, 다음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임이 명백합니다. 여기에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일시사용 주택임대차 예를 들면 게스트하우스 좋아요. 또 민박이나 콘도
일상 주택임대차가 맞죠? 여기는 적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임차인이 법인입니다. 원칙적으로 적용이 있느냐?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니까. 그런데 법인에게 임차인에게 법인인데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걸 주의해야 돼요.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하나에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법인에게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인이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라든가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 또 하나가 뭐예요? 중소기업이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중소기업 기본법에 들어가면요, 중소기업의 종류가 정리가 돼 있죠. 그래갖고 매출액, 직원 수 이거에 따라서 쭉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해당되면 이 중소기업이 만약에 그 직원들 주택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서 임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소속 직원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했다. 그럼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취득해요. 그 다음에 그 직원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일단은 이 마찬가지로 우선 면제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물어보시대? 중소기업인데 대표이사가 들어가신데 보호가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대표이사가 들어간대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 진짜 몰라요 나도. 법문에는 분명히 직원이라고 돼 있거든. 그럼 대표이사는 직원이 아니잖아 이거. 맞죠? 그러니까 의문점이 있는 거죠.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내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래.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대표이사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냥. 대표이사는 일단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또 물어보대. 그럼 임원은요? 모른다니까 왜 자꾸 물어보냐고. 어? 분명히 법문에는 직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의문점이 있고 시험에는 그런 거 물어볼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적용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가 적용된다는 거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법은 적용 범위에 있어서 보증금 제한 규정이 있느냐, 보증금 제한이 있느냐, 적용 범위에 있어서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이 10억이 넘어가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규정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면적인 적용을 받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적용 범위 우리는 실무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존속기간에 대한 보장이에요. 420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있죠. 존속기간에서 최단 존속기간 최단 몇 년? 2년을 보장합니다. 2년을 보장하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 존속 기간에 정함이 없었어요. 정하지 않았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하면서 정함이 없었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랬죠. 그러니까 일단은 최단 기간 2년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럼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1년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왜? 임대인은 무조건 2년 보장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1년으로 한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1년 살고 나갈래 하면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1년 살았습니다. 나 1년 더 살래 하면 다시 2년 보장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깡패법이 분명히 맞잖아 이거는. 이게 그래서 2년 미만을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 성립할 수 있고 그 2년 미만을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자 그러면 요 정도 이해하시고 이거 묵시갱신 규정 있죠. 묵시적갱신인데 이것을 민법 시간에는 뭐라고 공부했어요? 법정갱신. 법정갱신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묵시갱신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아무 얘기 없었다는 얘기죠. 자 조건은 임대인이에요.
임대인께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해야만 갱신하겠다 이런 뜻의 통지를 안 했죠. 그러니까 보증금 3천만 원을 테면 나가라 이런 통지 안 한 거죠 이거. 그럼 계약이 묵시효로 갱신됩니다. 임차인 계약기간 만료 전 언제까지? 1월 전까지죠. 1월 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같은 거절 통지를 안 했어요. 나가겠다 또는 임차료 안 깎아주면 나가겠다 이런 뜻의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묵시효 갱신이 일어나요. 그러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 달 전까지 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효 갱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임대인이 말이에요. 계약기간 만료 15일을 남겨놓고 야 이거 월세 20만 원 안 올 테면 나가라 이런 거예요. 배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배째 할 수 있죠. 어쨌든 이게 거절 통지는 일단은 한 달 전까지 해줘야 되죠. 한 달 전까지. 그럼 계약이 이제 묵시효로 갱신됐어요.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동일 조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거 다만 존속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랬어요. 그러면 계약이 묵시효로 갱신됐거든요. 묵시효로 갱신되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요건으로 가는 거예요. 단 존속 기간만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럼 이제 묵시효 갱신이 됐어요. 임차인이 이사 갈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이거 계약에 해지 통지할 수 있죠. 나 나갈래.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럼 통지해버리면 이 통지를 임대인이 받았어요. 몇 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까? 3개월.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요. 이게 그러면 이제 3개월 뒤에는 임대는 보증금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2년을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계약의 해지 통지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만 가능하죠. 임대인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럼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약 기간을 만약에 2년으로 딱 정해서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임대인이 1년 한 3개월 지나서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임차인이 나가겠다. 통지를 한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 돌려줘야 되나요? 안 돌려도 됩니까? 돌려줘야 돼요? 계약기간을 2년 정했는데 안 돌려도 된다. 그죠? 계약의 대원칙.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했다. 그럼 무조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지킬 의무가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킬 의무가 있죠. 있습니다. 해지 통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임차인 해지 통지라는 것은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계약기간이 정해졌다면 해지 통지 못합니다. 맞죠? 너 계약기간 2년이니까 가서 살아.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물론 특별한 사정, 해외 이민을 간다든가 지방 정근을 갔다든가 이러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이때는 정당하게 돌려줘야지. 그래도 임대인은 빼갖고 나가라 이러죠? 빼갖고 나가라.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건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규정이죠, 묵시효 갱신 규정은. 맞죠? 그럼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어요. 차임을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다. 그럼 묵시효 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임대차 계약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을 했어요. 그럼 이때는 마찬가지로 묵시효 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때 이익의 차임 연체라는 것은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1월 달에 50만 원 주고 2월 달에도 50만 원 주고 3월 달에도 50만 원 줬습니다. 이거 이익의 차임 연체해야 아니에요? 아니죠. 금액적으로 200만 원에 달할 때까지 연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 엊그저께는 또 우리 뒤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입주하고 나서 월세를 한 번도 안 냈대.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 임차인이 오셔가지고 집을 새로 얻어달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줘?
무슨 욕을 먹으려고. 아니 임차료 안 들어오면 왜 부동산한테 전화하는데? 맞잖아요. 임차인이 들어가서 월세 안 내는 거 우리한테 어쩌라고 그거. 근데 임대인들은 임차인하고 직접 부딪히기 싫으니까 부동산한테 전화한다니까. 그거 전화해달라고? 임차인한테? 하여튼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묵시경신정 이해를 해두시고요. 다음 대항력으로 넘어갑니다. 이 대항력인데 대항력은 원래 임차권이 채권인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차의 효력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채권이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확장시킨 거예요. 이 주택의 양수인에게도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임대차 효력을. 이걸 대항력이라 한다. 이거를. 그래서 원래는 임대차가 채권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걸 인정 안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는 원칙 들어봤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이 원칙을 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항력이다. 이게.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항 요건이에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록이. 근데 주택의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주택에 입주를 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주민록은 전입신고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이랬죠. 이게. 그럼 입주와 주민록을 하게 되면 이제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대항력은 언제 취득한다? 다음 날로부터 취득한다. 그럼 다음 날을 하면 우리 대법원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영시로 해석했다. 영시로. 그럼 예를 들어서 2월 27일 날 만약에 입주와 주민록 전입을 했어요. 그럼 임차인은 2월 28일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2월 28일 0시 이후에 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지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맞죠? 임대인의지를 그대로 승계를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임차인은 이거 대항력을 그 자에게 이제 행사할 수 있죠. 일단. 자, 그럼 이제 요 주민등록이 바로 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걸 공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민록은 주택의 해놓은과 정확히 일치가 돼야 되죠. 정확히 일치가 돼야 돼요. 이게 공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록 관련 사례, 즉 적법 주민등록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판례 태도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항력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세 가지 정도만 잠깐 짚고 갑니다. 이게. 그래서 임차인이 말이에요. 직접 주민록 전입을 안 하고 임차인의 배우자라든가 또는 자녀만 주민록 전입을 한 거예요. 이거 적법 주민록으로 인정했게 안 할게요? 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직접 주민록 전입을 안 하고 배우자만 전입을 했다. 그래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걸 공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적법 주민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 이거 엄청 잘 묻고 있는데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둘 중에 공동주택이 뭐예요? 다세대. 이게 이걸로 보면 다가구가 적고 공동주택이. 근데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이. 다세대가 바로 빌라죠. 아, 빌라가 다세대예요. 다세대입니다. 그게. 그럼 이게 공동주택이에요, 지금. 공동주택입니다. 그럼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이니까 집원까지만 전입하면 이거 적법 주민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죠? 이게. 근데 다가구 주택은 19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던가요? 맞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그럼 이거는 동호수까지 주민록 전입할 필요는 없고 집원까지만 해도 유효한 주민록이 된다라고 했죠?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 동호수까지.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 집원까지만 전입을 해도 유효한 주민록이 된다. 이거. 그리고 나머지 사례들은 이제 민법 시간에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자, 그럼 이제 대항력을 다 봤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보증금 회수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보라색으로 판례가 쫙 실려 있죠? 그러니까 이체만 하신 분들은 기억을 살려두시기 바랍니다. 판례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보증금 회수하는 문제로서 우선 변제권으로 들어갑니다. 속도 따라오실만 해요? 엊그제 하셨으니까 따라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선 변제권 들어갑니다. 이 우선 변제권은 원래 담보물권의 특이한 유력이죠? 이게. 근데
임차권인 채권에도 이걸 인정을 해줘 버린 거죠. 그것도 등기도 없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게. 그럼 우선면허권은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매나 주택이 경매가 됐거나 또는 압류부동산 공매라는 게 있죠. 세금 체납에 의한 공매. 그래서 압류부동산 공매할 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죠. 뒤로 오는 권리자를 뭐라 불러요? 후순위 권리자라고 그래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우선면허권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임차권이 채권 인정을 감안한다면 원래 우선면허권이 없어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우선면허권을 갖고 있어서는 그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그 요건이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 계약세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된다.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이 확정일자라는 것은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이거 엄청 어려웠다고 그랬었는데 날짜가 찍힌 도장을 계약세 하나 받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주로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동사무 찍어주는 거는 이제 사각으로 찍어줍니다. 그래갖고 날짜가 큼직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받아도 되고요. 또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도 있죠.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 앞에 하면 공증인사무소라고 있잖아요.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 찍으러 갈 때, 계약세 확정일 찍으러 갈 때 이거 계약서 원본 한 통만 있으면 되죠. 임대인의 동의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확정일자 칠 때 수수료 얼마예요? 600원. 600원이에요. 물론 동사무소 찍을 때 공짜로 찍어주는 데도 많이 있죠. 우리 여기 왕길동 받아야 안 받아? 안 찍어봐서 몰라? 공짜로 찍어주는 데도 많아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동주민센터라든가 등기소라든가 공증인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찍으면 된다. 이게 동사무소에서 찍게 된 계기는 우리 개공이 선행을 한 결과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이거 우리 지난 순환 들었던 분 기억나요? 이거 개공이 맨 사기만 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확정일자 찍으면 아주 좋은 요력이 발생한다. 이거 그래서 확정일자 의미는 이 날짜에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3박자를 갖추되 입주주민로, 확정일자를 갖추되 대항력도 있어야지 우선면허권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날짜로 실무과목이기 때문에 날짜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날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21일 날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록 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모두 찍었어요. 당일에 다 찍었어요. 이거. 그럼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면 2월 21일 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잖아요. 2월 22일 날 취득합니다. 그럼 이때 우선면허권도 취득하게 되죠. 정확하게는 0시로 봐야 되는 거 맞나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2월 21일 날 이 주택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등기한 때로부터 우선면허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이때는 우선면허권은 누가 먼저다? 저당권이 당연히 먼저죠. 그죠? 근데 2월 22일 날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주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다면 우선면허권이 누가 먼저예요? 임차인이 먼저다. 아시죠? 임차인은 0서부터 우선면허권 취득했고 저당권자는 9시가 넘어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2월 21일 날 주택에 입주와 주민록 전입을 임차인이 했어요. 했는데 계약세 확정일자는 2월 25일 날 받은 거예요. 확정일자는. 근데 이날에 2월 25일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주택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다면 우선 면허권은 누가 먼저예요? 네? 저당권이. 둘이 똑같다. 동순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될 때 됐죠. 일단 이게 임차인은 2월 22일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했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찍었잖아요. 그날로부터 우선물리권 취득해버려요. 그럼 저당권에 설정된 기도 이날에 들어왔으니까 등기한 때로부터 우선물리권 취득했죠. 등기는 등기한 때로부터 다 취득해요. 그러니까 이날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서로 저당권자가 나는 오전에 등기했고 야는 오후에 확정일자 찍었거든요 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동순위 배당이에요. 동순위 배당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당할 금액이 1억 5천이었어요. 1억 5천이었는데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이 1억이었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도 채권 금액이 1억이었다. 그럼 안분 배당하는 거죠. 2분의 1, 2분의 1씩 7,500씩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 더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2월 21일 날 확정일자를 미리 찍었어요. 미리 찍을 수도 있죠. 미리 찍었어요. 그래갖고 2월 25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던 거예요. 임차인이. 그럼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날에 저당권 들어오면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 다음 날 26일 날 만약에 저당권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이 먼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는 그거예요. 저당권과 우열을 판별할 때 3박자를 갖추되 임차인이 대항력을 언제 취득했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요 관계가 확실히 정리되고 실무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신규주택은 이런 일이 꼭 벌어져요. 신규주택. 그러니까 신축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하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2달 걸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기 다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 하자면 그러면 이제 이거 임차인이 그럼 먼저 들어갈 수 있죠. 먼저 들어가 버리면 거기다 특약을 꼭 걸잖아요. 나중에 이전 등기 하면서 저당을 잡을 거다. 담보대출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주민등록 한번 꼭 빼라. 이렇게 특약을 걸잖아요. 안 빼면 시킨다. 그거 안 빼주면요 정말 머리 아파집니다. 그거. 임차인이 안 빼주면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특약을 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했을 때 언제 취득하느냐 이 점을 따지면 이 부분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자, 근데 세 번째 케이스 있죠. 이 케이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임차인은 자기보다 먼저 오는 담보권자가 없다면 우선 변제권은 지금 저당권자 동순이죠. 근데 대항력은 저당권보다 먼저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자기보다 먼저 오는 담보권자가 없다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우선 변제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엊그저께는 잔금을 치는데 아니 매수인 쪽에서 셀프 등기를 하신다고 그래갖고 셀프 등기 그 셀프 등기 한다고 그러면 되게 밉지. 왜 미울 것 같아? 에? 우리가 법무사 연결해야 되잖아. 그럼 법무사 연결해갖고 법무사가 그럼 연결해주면 우리는 상인 아니에요. 상인. 사업을 하는 상인이에요. 보수 줘야지. 그럼 떼주거든. 그것도 쏠쏠해요. 또 대출 당기면은 대출 상담사 소개해 줘야 되죠. 그것도 쏠쏠하지. 금액이 크면요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근데 셀프 등기 하겠대. 근데 이제 그 손님이 우리랑 거래한 지가 워낙 오래돼 갖고 뭐 이제 배신 안 하고 이제 근데 하겠다는데 그럼 챙겨줘야지 어떻게 했어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사실 저도 셀프 등기 하면 다 해요. 다 합니다. 왜 못하겠어? 다 하지. 요즘 워낙 지금 셀프 등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등기소 가면 그 순서대로 가라는 거 있잖아요. 다 써 있어. 거기에 등기소에 다 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기 신청서 쓰는 게 어렵지. 그게 이제 물건에 표시할 때 이제 그 부분 그게 있어요. 쓰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매수인이 잔금을 치기 전에 먼저 왔어. 셀프 등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물어본다고. 그래갖고 또 우리 존경하는 사장님이 네가 챙겨줘라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어떻게 챙겨줘야지. 또 사장님 말씀도 잘리기 싫으니까 또 들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또 이게 아무래도 일반인이니까 분명히 이거 못 써올 거다, 등기 신청서를. 그래갖고 출근하자마자 앉아갖고 썼잖아, 내가. 또 등기 신청서를 다 썼어요. 할 수 없이 컴퓨터로 쳤지. 이거 또 창피하게 또 수기 작성할 수는 없잖아, 또 이거를. 그래갖고 다 쳐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와서 좀 알아보셨냐고, 셀프 등기 하는 방법을. 아무것도 안 알아봤대. 그래갖고 잔금은 고쳐야 되는데 이거. 그래갖고 이제 잔금 치는 사이에 나는 이제 다 정리해갖고 서류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다. 그래갖고 이제 매도인한테 챙길 서류들 다 챙기고 위임장 다 받고 등기빌증 다 확인하고 그래갖고 이제 다 써줬지 내가. 국민주택 채권 매입부터 시작해갖고 취득세 어디가 스케줄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동사무소 가서 등본 띄고 초본 띄고 주소 변경 등기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매도인이. 또 그래가지고 다 챙겨줬지. 그래갖고 그렇게 다 챙겨줘갖고 이제 그날 등기 바로 끝났어요. 등기 끝나고 이제 다음 날 우리가 열어봤지, 등기부를 열어보고 이제 했더니 이전 등기가 됐더라고. 다 됐고 이제 그러면 또 우리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것도 출력해갖고 사진 찍어갖고 손님한테 다시 보내주지. 우리가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공인중개사답게 일을 한다고 맨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후속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 등기나 전세권 선택 등기 한다 그러면 나중에 챙겨주는 걸 꼭 여러분들은 잊지 마세요. 그런 작은 거에 손님이 감동해. 보내주는 거 아무도 못 봤대. 근데 내가 딱 전세권 설정 등기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이 딱 문자로 날라오는 거야. 사진 딱 찍어갖고. 되게 고마워해요. 이전 등기 됐잖아요. 물론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가 다 챙겨줘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다 챙겨주지. 그럼 이제 찍어갖고 딱 보내줬더니 또 손님이 되게 고마워하지. 이게 공인중개사께 일을 한다고. 또 임대조건 신고 있잖아요. 임대사업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이것도 이제 실무적인 얘기인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요즘 등록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임대인 쪽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해놨지. 오피든 아파트든. 근데 임대조건 신고를 해야 되거든. 근데 대다수 개공들이 이걸 안 챙겨요. 안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조건 신고서 도장만 하나 받았고 우리가 팩스로만 밀어주면 되거든, 구청에. 뭔 말인지 아셔요? 모르구나.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를 하잖아요. 임대를 하면 임대조건 신고를 해야 돼. 임대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표준계약서로 써가지고 임대조건 신고 들어가야 돼요. 구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개공들이 챙겨주는 업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꼭 챙겨주지.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임대조건 신고 우리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신고 들어갑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손님들이 아, 개공답게 일을 하는구나. 전문가답게. 그렇게. 그러니까 챙겨주는 중개업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 손님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꼭 챙겨주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전 등기 딱 되고 나니까 손님이 되게 이제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장님이 그래. 강의하는 거답다. 그 말 한마디 하더라고. 어쨌든. 그래갖고 그 이제 셀프 등기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챙겨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업을 하면서 이제 법무사로 저는 이제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법무사한테 맡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는 제 집을 팔든 세를 놓든 다 맡겨요. 개공한테. 뭐하러 내가 애를 쓰냐고. 전문가들이 있는데. 맞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예, 그런 게 좋습니다. 소송은 변호사한테, 등기는 법무사한테, 중개는 개공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거 몇 푼 아끼자고. 몇 푼이 아닌가?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우선 면제권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 나옵니다. 최우선 변제권. 이 최우선 우선 면제권의 승계 이런 것들은 다 하고요. 확정일자 부여 이런 것들 다 하고요.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우선 면제권 428쪽이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우선 변제권인데 요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내용은 역시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니까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죠, 이거. 이게 바로 최우선 면제권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우린 시험에 대비하니까 최우선 면제권의 개념을 주임법에 있는 내용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다. 둘이 개념이 틀리죠.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로 출발하고 있죠. 최우선 변제권은 지금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이거 꼭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 나오면 이거 뭐로 이해해야 돼요? 최우선 변제권. 원래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표현은 주임법 어디를 뒤져봐도 없어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근데 시험에서도 최우선 변제라는 말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보증금 일정에 대하여 그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요건은 일단은 대항 요건을 임차인이 갖춰야 됩니다. 대항 요건은 입주와 중도하라는 얘기죠. 이걸 언제까지 갖춰야 되느냐? 이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갖춰줘야 돼요. 입주와 중도해야 돼요. 왜 그랬냐면요. 최우선 변제는 이제 저당권보다 뒤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에 있어서는 먼저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는 경고 등기가 됐는데 그 후에 들어온 임차인에게도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버리면 임대인이 허위의 소액 임차인들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입주와 중록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갖춰줘야 됩니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아가 보증금이 이른바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액 보증금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최우선 변제 규정은 이거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은 일단 최우선 변제를 임차인이 받는 겁니다. 받으니까 계약서의 확정일자라는 것은 최우선 변제 요건이다 아니다? 요건이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오직 우선 변제권의 요건일 뿐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 보증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지역을 네 군데로 나눴네요. 서울특별시는 원래 과밀억제 권역이거든요. 과밀억제 권역인데 과밀억제 권역 중에 서울을 뺐죠. 서울을 별도로 빼가지고 서울특별시입니다. 여기는 보증금액이 얼마 초과하면 안 된다? 1억 1,0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이요.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은 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죠. 이걸 초과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광역시입니다. 광역시는 얼마 초과하면 안 돼요? 6,000만 원 초과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기타 지역이에요. 얼마? 5,0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인천광역시입니다. 광역시 중에 인천광역시는 어디로 올라가요? 과밀억제 권역이죠. 그다음에 광역시에 군 지역들이 있습니다. 기타 지역으로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부산광역시는 어디 중이에요? 부산광역시 과밀억제 권역 적용하죠? 거기 안 써 있나요 그렇게? 아, 상법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럼 부산광역시는 그냥 광역시 적용하네요. 이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 이번에 개정을 상가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자,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여기는 어디 적용하는 거예요? 과밀억제 권역. 그다음에 용인시와 화성시 있죠. 여기도 과밀억제 권역을 적용합니다. 일단. 그다음 이제 이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 권역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거는 보증금액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1억. 그럼 이 얘기는 그겁니다. 보증금액이 지역별로 이 금액을 넘어서면 아예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 금액 이하로 왔다. 이 중에 일정 금액을 최우선 변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서울입니다. 서울은 얼마? 3,700만 원까지 해주고요. 여기 과밀억제 권역은 3,400만 원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광역시는 2,0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해주고 기타 지역은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죠. 그러면 이렇게 최우선 변제해 주는 금액은 낙찰대금입니다. 대지 주택에 대한 대지 낙찰가 포함인데 낙찰대금의 몇 분의 몇 범위에서만 인정해 준다? 2분의 1 범위에서만 인정해 준다. 그럼 이거 2분의 1 제한이라는 거는 이건 선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다가구 주택이라고 가정합니다. 다가구 주택. 5층짜리였다고 가정해 봐요. 다가구가 5층이 있을 수 있나? 안 되죠. 어쨌든 그냥 계산 편하게
5층으로 하죠 그냥. 다가구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5층으로 해놓으면 안 되지. 다가구는 4층 이상 질 수 없죠. 일단 그러면 여기 뭐 지하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일단 10세대가 있어요. 이게 다가구예요. 다가구. 이렇게 여기에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선순위로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채권 금액 1억. 그 다음에 임차인들이 10명이 쫙 들어왔는데 이 10명이 모두 보증금액이 소액보증금, 즉 우리 1억이었습니다. 그래갖고 11번까지 보증금액이 1억이 쫙 들어온 거예요. 이 다가구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었습니다. 경매 넘어갔거든요. 낙찰이 되기를 1억 8천에 됐다고 가정해보죠. 낙찰이 되기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1억 8천에 낙찰됐어요. 그럼 이제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저기 임차인들이 1억 이하니까 지금 현재 다 최우선 면제 임차인 맞죠? 그러면 먼저 얼마씩 배당해 지금? 3,400씩. 그럼 10명한테 3억 4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거 배당이 지금 배당할 금액이 1억 8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임차인들도 지금 현재 다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럼 결국 1,800씩 전부 다 줘버리면은 저당권자는 가장 먼저 들어온 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배당을 못 받는다는 이런 부당함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우선 문제 해주는 금액은 낙찰 대금의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에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9천만 원 가지고 배당하겠다는 얘기죠. 9천만 원 가지고 임차인들한테 배당을 하는 거죠. 각각 얼마씩 받아가는 거예요? 9천만 원 가지고 10명이니까 900만 원씩 받아가죠. 그리고 나머지 자녀 2분의 1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에게 배당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해서 최우선 면제 해주는 금액은 낙찰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선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쪽 금액은 이쪽 금액의 지금 3분의 1이라는 느낌 오죠? 감 잡았어요? 이쪽 최우선 면제 해주는 금액은 이쪽 금액의 3분의 1입니다. 지금 맞죠? 숫자 기억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인천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인천은 지금 세 군데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인천은 지금 현재 시지역이 있고 군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은 과밀학적 원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주택입니다. 보증금이 얼마 넘기면 안 된다? 1억.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주택이에요. 강화군에 있는 주택은 5천 넘기면 안 돼요. 군이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송도입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이에요.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과밀학 적용이 아니죠. 그럼 어디 적용하게 돼 있어요? 광역시. 광역시 적용해요. 그러면 6천만 원 이하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주택에 지금 담보가 엄청 잡혀 있는 거예요. 요즘 깡통전세 얘기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거 주택에 담보가 많이 잡혀 있으면 이거 전세를 넣으면 절대 안 되죠. 월세를 넣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넣을 때 보증금을 얼마를 잡느냐? 뭐 1년치 월세를 잡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통상 하는데 뭐 10개월치 1년치 많이 잡는데 사실은 월세 잡을 때 기준금액이 뭘로 잡히는 거예요 지금? 최우선 면제 금액으로 잡히죠. 그럼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담보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럼 월세 보증금 얼마 정도 잡으면 되겠어요? 3천이나 5천 정도. 경매 끝나려면 한 1년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잡습니다. 주로. 그래서 이제 3천을 이제 잡으면은 최우선 면제는 무조건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최우선 면제였습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지금 최우선 면제라는 것은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증금 전액을 최우선 면제 해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7천이었어요. 그럼 우리 서구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3,400까지 최우선 면제 주죠. 나머지 그럼 3,600은 최우선 면제를 못 받잖아 지금. 맞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지만 이번엔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도록 소액 임차일지라도 확정일자 찍으세요 하고 유도를 해야 돼요. 실무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자, 그럼 최우선 변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 할까요? 이거 지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지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둬야 돼요. 제가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 나와요.